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전라북도에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기관인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된 건데요. 탄소산업 수도를 만들겠다는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노력이 14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변변한 제조업 기반이 없는 전라북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인 탄소산업 중심지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탄소산업진흥원 출범은 국가 탄소산업 도약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으로의 원활한 전환, 그리고 충분한 예산 확보, 탄소기업의 생태계 구축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탄소산업진흥원 지정 의미와 그동안의 노력, 그리고 전라북도가 국내 탄소산업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의 패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자리에 이제 박윤혁 탄소융합기술원 원장님 나와 계신데요. 네. 먼저 탄소산업진흥원 지정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자체 출연기관이 이제 국가기관으로 지정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알고 있는데요. 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이 갖는 의미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정은 처음입니다. 예. 진흥원 외에도 국가기관이 지정되는 형태는 처음이기 때문에 지정이 갖는 의미는 사실 탄소산업이 글로벌적으로는 성장이 상당히 빠릅니다. 소재별로 다르겠지만 한 7%에서 11%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국내 성장률은 좀 다소 낮습니다. 한 4%에서 7%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의 요인이 국가나 지방정부가 탄소 관련된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예.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나 논문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실용화되고 수요처가 확대되고 이러는 부분은 상당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밸류체인을 확보하고 이런 기업의 흐름을 확보하고 수요처를 확대하는 게 산업을 확대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흩어져서 이렇게 막 지원이 됐었습니다. 또 양도 작았었고 이런 역량을 다 모아서 좀 체계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진흥기관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 또 중요한 게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예. 이런 부분을 담았기 때문에 지정이라는 게 나왔고 그리고 저희들이 나 주위 분들이 노력해서 지정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엔 지금까지는 지방정부가 좀 주도를 했다면 앞으로 이제 국가가 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도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어쨌든 탄소산업을 지금 어떤 전략산업으로 선정은 해놓은 상태죠. 전략산업이죠. 전략산업뿐만 아니라 기반산업으로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가 이 탄소 소재라는 게 4차 산업과 좀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산업이며 그에 들어가는 소재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키워야 되고 국가가 성장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급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뭐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이번에 지정된 거 국가기관으로 어쨌든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 어떻게 보면 소재 산업인데요. 그 소재 산업이 이 전라북도에서 털을 닫고 시작했다는데 사실은 그 산업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전라북도의 먹거리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지정 과정에서 경상북도와의 경쟁도 만만치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전라북도, 전주 어떤 강점이 지정받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정의 배경을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어떤 신속한 부분하고 또 한 부분이 효율적인 부분을 찾았습니다. 정부가. 왜냐하면 국가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봤는데 그 신속이라는 부분은 그 기관이 얼마나 과거에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진흥을 할 수 있는 그 실적을 갖고 있느냐 부분을 봤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느냐, 인프라 구성, 효율적으로 적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바로 할 수 있느냐. 그럼 두 측면을 다 이렇게 담았습니다. 담아서 경북과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부분에 있어서 두 측면에서 감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기관들이 좀 우수하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인프라는 여러 가지
산단도 마련돼 있고요. 주변 환경 시설도 그렇고 또 그 기관 자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장비, 시설, 뭐 역량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성 대표님께 예. 좀 여쭤볼까요? 기업 하시는 입장으로서 이렇게 국가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면 예. 어떻게 굉장히 반가운 일이겠죠? 아, 그럼요. 특히 기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진흥원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 탄소기술원을 위주로 해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좀 더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그럼요. 예상하시는 특히 거고요. 이제 예산 규모나 또 지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과는 좀 틀려지리라고 생각을 기대를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입장에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진흥원 지정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전라북도나 전주시가 지금까지 책임을 지고 융합기술원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국가기관으로 되면 이제 행정에 계시는 분이니까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변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탄소 산업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우리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주축이 돼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탄소 산업을 이끌어 왔는데 이제 국가 컨트롤 타워가 생기면 국가 차원에서 전국을 그 대상으로 해서 탄소 산업을 육성하게 되니까 탄소 산업의 발전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질 것이고 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탄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컨트롤 타워가 이 전주에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예,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주시가 탄소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하고 육성을 해온 시간이 한 14년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불모지와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 탄소 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서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과장님, 국내 처음으로 이제 탄소 산업 행정 조직도 만들었었고 관련 조례도 제정했었고 또 무엇보다 이제 관련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그 과정이랄까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전라북도가 탄소 산업 육성을 시작한 것은 대략 2000년대 중반쯤 되고요. 그때 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물론이고 또 국가도 탄소 산업에 대해서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소 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을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가 그 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인 육성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전담 조직이 생겼고 지원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그 기계산업 리서치 센터를 이제 기계 탄소 기술원으로 바꾸면서 탄소 산업 분야에 대한 그 전문적인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타 사업으로 두 가지의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약 1991억 원 규모의 탄소밸리 구축 사업, 그다음에 714억 원 규모의 그 탄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이런 대규모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이제 기반이 어느 정도 닦여졌고, 그러한 기반 위에서 이제 2013년에 효성이 마침내 전주에 이제 전주 공장을 세우고 연산 2,000톤 규모로 양산을 시작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탄소 산업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이 되어서 2016년 5월에 이제 그 탄소 소재법이 마침내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탄소 소재법에 이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조항을 담지 못해서 그 부분이 아쉬웠는데, 그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것을 전담할 탄소산업진흥원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2017년 8월 이제 법 개정에 착수를 했고요. 무려 2년 8개월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그 시간을 보낸 끝에 지난 5월에 탄소 소재법이 마침내 개정이 됐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에 극적으로 통과가 됐죠. 아주 힘들게 통과됐습니다. 금방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14년 전에는 사실 탄소에 대해서 뭐 지역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별로 신경을 안 쓸 때였는데, 이제 전주시가 아젠다를 던지고 그 뒤에서 이제 결국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나 이런 것들 지원은 그 서포트는 전부 다 학교 쪽에서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학교에서도 많이 했고요. 또 우리 탄소 기술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원 연구원, 또 전북에 키스트 분원이 있습니다. 그 분원에 탄소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서포트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궁금한 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시청자들도 그렇고 탄소하면 알 듯 모를 듯 좀 막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통해서 그 검은 실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거 이제 우리가 보통 탄소 섬유 뭐 얘기하는데요. 과연 탄소가 뭐지 이러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도대체 탄소가 뭐고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미래 100년 먹거리라고 하는 것인지 네. 좀 설명을 좀 들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교수님께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탄소라는 게 조금 전에 우리 말씀 주셨듯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 지구상에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듯이 원자가 6번인 그러한 원소의 탄소가 되겠는데요. 그 원소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탄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탄소가 우리가 어떤 육각형의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그 투명한 다이아몬드도 탄소 100%로 이루어진 겁니다. 또 한편은 그것이 어떤 다른 형태를 갖춘다고 하면 어떤 그래피틱 조직을 갖춰서 탄소 섬유 같은 아주 질기고 단단한 재료로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숯 그런 것들 탄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모포스한 그런 탄소를 가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탄소가 존재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 원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물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떠한 탄소를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목표치의 물성을 낼 수 있는 굉장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도 대부분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래에 굉장히 다양한 것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저번에 어디서 그런 걸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철이 있는데 네. 철의 대부분을 대체할 수가 있는 겁니까? 탄소? 예, 맞습니다. 아까 같이 그 그래파이트 조직이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쭉 하려면 그 조직이 성장한 쪽으로는 굉장히 강한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철보다도 더 단단한 재료, 그렇게 가볍고 단단한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로는 뭐 탄소 섬유가 있을 거고요. 예. 또 요즘에 많이 이렇게 에너지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카본 나노 튜브라는 것도 탄소입니다. 카본 나노 튜브, 그래핀, 그다음에 흑연, 뭐 그다음에 카본 블랙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탄소입니다. 뭐 낚싯대 뭐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탄소 산업은 일본 기업이 이제 세계 시장을 장악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은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장님? 조금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한 10년 전에 비하면은 저희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10년 전만 해도 저희들 탄소 섬유라는 그 탄소 소재 중에 가장 핵심 소재죠. 소재도 국산화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팔복동에 있는 효성 공장에서 국산화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죠. 작년에 화이트리스트 일본이 규제가 들어왔을 때 그걸 일찍부터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가 충분히 스탠바이를 해놓은 상태였다는 부분도 있고, 또한 우리 봉동의 그 수소 산업과 관련된 수소 탱크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어떤 탄소 섬유를 적용한 어떤 탱크죠. 그런 산업도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지만은 또 창출이 되었지만, 그렇지만은 사실은 일본 대비해서는 아직 탄소 소재뿐만 아니라 소재를 이용한 모든 산업에 있어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부족하고, 또 수요처가 수요하는 말단 부분의 산업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확대도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게 진흥하는 업무입니다. 전형적인. 기술력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일본하고? 그러니까 지금 국산화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제가 감히 판단컨대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몇 가지. 그런 차별화된 다양성에 있어서는 조금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시킬 필요는 있지만은 그 나오는 제품에 있어서는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일본의 가장 유명한 그 탄소 기업이 어떤? 예, 도레이, 도레이산. 예, 탄소 섬유. 효성하고는 어떻습니까? 기업 규모나 이런 것들은? 탄소 그 그룹 자체는 효성그룹이나 도레이그룹이나 그 규모 자체는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두 회사가 그 만들고 또 제품을 만드는 아이템도 비슷합니다. 예. 비슷한데 탄소 섬유만 놓고 보면은 도레이가 글로벌 원이고 아, 예, 제일 규모가 그래도 효성의 한 적어도 한 5배 이상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그럼 늦게 일본에 비해서 늦게 시작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생산한 지는 저희들이 2013년 15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아, 그래요? 얼마 안 거기는 일본은 70년 초부터 생산을 시작했으니까 이게 생산을 시작한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기술력은 뭐 크게 지금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고. 근데 제품의 품질 보통은 어떤 그 제품의 품질하고 이제 가격 경쟁력을 따지는 생산성 이 두 가지로 보게 됩니다. 예. 그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차이 없다고 보시면 아,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탄소 산업이 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될 만큼 중요한 것인지, 또 탄소산업진흥원 지정까지의 노력과 지정 의미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탄소산업진흥원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느냐, 그리고 탄소산업을 통해서 전주와 전라북도가 어떤 경제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느냐 등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내년 3월 예정이죠. 탄소산업진흥원 출범이. 예. 먼저 순조롭게 출범하려면 어떤 문제들이 좀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준비라고 하는 게 옳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문제 해결보다는 준비인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급한 게 내년에 3월에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들을 어떤 컨텐츠를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또한 산업의 분석을 해서 거기에 산업 컨텐츠를 담아야 되는 부분과 그에 따른 해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고, 또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또 저희들이 그게 부합하는 직무 자격이나 역량도 갖추어야 되고, 이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 내년 3월이라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네, 시간은 시간은 빠듯하고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지역과 같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준비도 같이 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전라북도나 전주시하고 TFT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소통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진흥원은 옛날 탄소융합기술원은 보통 선수와 심판 논리를 많이 하는데 선수였다면 뛰는 선수였다면은 이제는 진흥원은 심판의 역할입니다. 이제 중재자고 지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그 심판과 또 다른 심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뛰는 선수들이 또 갖추어져야 됩니다. 같이 지역과 같이 가는 그런 부분도 지금 계속 고민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은 일단 뭐 고용 승계되는 것을 원칙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하고 문제는 이제 새로운 국가기관이 생겼으니까 국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 지정되기 전에 일단 뭐 어느 정도 금액이 정부 부처 예산안에 반영은 된 것 같은데 그 확정은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죠. 안 된 상태입니다. 그걸 좀 정치권하고 좀 공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지역과 같이 또 얘기도 나누고 또 뭐 이제는 진흥원은 지역에 얽매인다기보다는 전국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기업들의 목소리나 또 협회나 조합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 안에 서로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게 지금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이번에 지정받는 그 프레젠테이션 들어가서 뭐 조건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을 내것인 게 그 연구, 그 R&D 부분을 좀 3년 후에 좀 떼어내는 뭐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이지 그게? 원래 진흥원법 안에는 R&D를 직접 수행하는 거는 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진흥원들도 R&D를 직접 수행하는 진흥원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됐지만은 저희들이 원래 기관이 연구를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 부분이었고 또 정부는 그 어떤 역량이 있는 기관에 지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지정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R&D를 하던 기관이 B-R&D 일을 하게 되면은 그 R&D의 역량이 갑자기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어들지 않게 하고 다시 그
진흥 업무와 같이 더욱더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3년간을 저희들하고 같이 가는 걸로 유예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달고 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저 R&D 센터를 같이 옆에 연계시키고 나아가는데 그 부분이 3년 지나는 동안에 3년간의 도나 시하고 협의를 해서 더욱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R&D 기관을 새롭게 하나 만들 그걸 생각이신가요? 준비한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도나 시가 다시 또 주체가 돼서 예, R&D만 전담할 수 있는 맞습니다. 뭐 연구만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만들다는. 그걸 당장 떼어내면 진짜 그렇죠. 역량이 떨어져 예, 버리죠. 예, 예. 그거를 처음에는 시작을 할 때 이걸 분리해서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 대부분 다 뭐 산업부나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R&D 역량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좀 3년간을 좀 그런 기간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부분.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융합기술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구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관이고요. 예, 진흥원은 예, 아무래도 이제 보통 지금 기술원 자체가 이렇게 원래는 연구를 하는 게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있지만 그 안에 보시면은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도 한 30-40%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진흥원은 기업 지원, 예. 그다음에 행정적인 뭐 지원. 육성 계획 짜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 주가 되는 기획하고 거고. 분석하고 뭐 이런 정책 기획하는 게 이제 주가 되는 예,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3년간은 진흥원 내에서 R&D 기능을 같이 하다가 예. 진흥원 법에 R&D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떼어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떼어내는 그 기관은 전라북도나 시가 지금 현재 융합기술원 그 출연기관 하듯이 그렇게 지원해서 이렇게 예, 부설 연구소 비슷하게 예, 그렇습니다. 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진흥원 안에 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정말 R&D도 하고 지원도 하고 뭐 이런 건지 알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좀 아셔야 되는 분은 진흥이라는 거는 영어로 프로모션이라는 건데 그 자체가 어떤 거냐면 개발된 기술이나 요소 기술을 제품화 시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예. 그다음 그 제품을 시장에다가 적용을 하는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라는 부분은 요소 기술과 기술을 개발하는 영역이고 그거를 실용화시키고 제품화시키는 거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제품을 시장에 또 이렇게 적용시키는 건 또 다른. 그래서 진흥은 사실은 그 제품화시키고 시장에 적용시키는 업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품화시키고 시장에 적용화시키는 일을 진흥원이 하고 예. 그 앞에 지금 해왔던 일들은 또 다른 이제 연구소가 또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탄소산업진흥원 전환과 관련해서 이제 전라북도나 전주시하고 TF도 구성해서 여러 가지 논의하고 계시는데 전라북도도 지원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어떤 지원 계획 갖고 계시고 제가 듣기로 이제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우선 그 진흥원을 우리 전라북도로 유치하기 위한 TF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 거기서 이제 향후 진흥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지난번 원장님이 말씀하신 평가 때 발표를 했었고요. 이제 우선은 그 진흥원 TF를 계속 운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기관을 국가기관으로 전환시킨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행정 절차 이를테면 이제 이사회를 구성해서 재산이나 인력 고용 승계 부분, 그 다음에 정관이나 각종 규정을 제정하는 부분,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부하고 같이 우리 TF를 협의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진흥원이 출범을 하면 이제 당분간은 초기에 그 안정적인 정착, 초기 안착을 지원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맡을 수 있는 이제 도 차원의 민간 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선 당장 내년도 운영에 필요한 국가 예산 확보 작업을 지금 전력을 다해 전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흥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하려면 이제 사업이 필요한데 우리 도에서 그간 탄소융합기술원에 위탁해서 추진해왔던 사업들, 전주시에서 위탁해서 추진해왔던 사업들, 그 사업들은 약
50억 이상 그 정도 위탁 사업들은 당분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이제 5년마다 이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번 진흥원 지정과 연계해서 세부적인 정책 사업들을 지금 많이 발굴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2월 달에는 이제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종합계획에 그 이제 제시되는 그러한 사업들도 탄소산업진흥원에 제안을 해서 국가 사업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탄소산업 육성을 이제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결국 탄소산업이 지역 발전과 연결이 되려면 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요.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오고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가장 떠오르는 게 효성 1조 원 투자 계획, 투자 이행이 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현재 한 150여 개 탄소기업 수도 좀 늘려야 될 텐데요. 그런 여건들도 좀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떤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좀 패널들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 대표님이 지금 기업하고 계시니까 먼저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탄소 쪽에는 6개 산업군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주로 탄소 섬유에 좀 집중한 부분이 좀 집중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활성 탄소를 활용한 슈퍼캐패시터를 제조하거든요. 그다음에 수소 연료주의 쪽은 아세틸렌 블랙을 활용한 그 지지체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여러 분야가 많은데 그런 분야까지 다시 탄소 섬유나 탄소 섬유를 위한 복합재를 뛰어넘는 다른 탄소 산업 군까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야지 명실상부한 어떤 탄소 수소다 이렇게 칭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효성하고도 얘기는 되고 계시죠, 전라북도하고. 예. 투자 이행 이런 것들이나 우리 기업을 늘릴 수 있는 어쨌든 기업 생태계를 좀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보관 좀 갖고 계시는지.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에 탄소산업진흥원을 유치하는 최대의 목적이 이제 탄소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탄소산업 생태계라는 것은 이제 탄소 예를 들어 소재에서부터 중간재, 부품,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기업 간의 가치 사슬이 전라북도 또 더 나아가 대한민국 내에 어느 정도 완벽하게 구축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1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 3월에 제2 생산 라인을 준공해서 현재 연산 4,000톤으로 이제 생산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탄소산업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추세이어서 이제 효성의 1조 원 투자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탄소 기업이 우리 도내에 약 16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시장에 제품을 내놓는 기업은 약 90여 개, 나머지 기업은 이제 그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산업의 진화 단계에서 본다면은 탄소산업은 아직 초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서 산업 생태계가 이제 강화가 된다면 관련되는 기업들의 규모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점차 커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드는데 우리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발전이라는 관점은 좀 다른 방향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관점에서 이게 전형적인 소재를 기초로 해서 형성되는 산업입니다. 소재, 중간재, 부품, 수요처 이렇게 구성이 되는 완성형 구조인데 이런 경우에 많은 그 세계에서 도전을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산업 구조가. 이 산업 구조가 실패하는 경우가 이런 첨단 소재를 기초로 해서 성장하는 산업들은 상당히 선진국이 리딩을 하고 있고 기술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6대 탄소 소재를 전부 다 핸들링 하겠다는
전략으로 가면은 자원을 재분배하는 차원에서 역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우리 도 내에서 어떤 부분의 가치 사슬이 잘 우리 역량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수요처 우리는 우리 도가 가지는 수요처의 형태가 어떻게 확대를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의 전략을 가지고 사실은 그쪽에 좀 집중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소재는 근데 도 한 지역만 갖고 성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글로벌하게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도를 떠나서 경계를 넘어서 지역적으로 대한민국이 다 이렇게 창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자원을 재분배하는 집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거고, 하나는 우리 수요 고객이 다른 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그러니까 같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어느 지역과 같이 연계를 하고 협력을 할 것인가 하는 전략도 또한 필요로 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두 부분을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까 자원배분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는 어떤 데 좀 강점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과 분석을 해보면 성장 가능성과 이런 저희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아까 송정사님 말씀하신 활성탄 부분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그 이번에 코비드 19일로 인해서 활성탄 시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그런 부분만 산업용도 상당히 또 전기 친환경 자동차에서 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소재단에서 보면은 섬유나 항암 활성탄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고 밸류체인을 가치사슬을 만들고 수요를 확대하는 필요가 있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카본 나노튜브나 그래핀이나 이런 부분은 아이디어형으로 계속 적용하는 분야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러니까 좀 전략을 각기 쓰고 자원도 다른 방법으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활성탄이나 탄소 섬유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카본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적용 분야를 좀 확대하는 그런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활성탄, 섬유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 그게 크게 나눠지면 6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몰라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없는 살림살이지만 그래도 좀 획기적인 기업 유치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그 타 시도에 비하면 지원책이 솔직히 좀 그저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전라북도에 오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좀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느낌이 없는 아직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돌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또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대학뿐만이 아니고 연구소가 이렇게 좀 협심해서 기업체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도와주고 우수한 인력도 양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산학관이 좀 협심을 해서 이렇게 기업 오리엔테이시든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우리 성 사장님한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근데 이게 탄소 산업 특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효성이라는 대기업이 들어왔는데도 지역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반도체 산업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뭐 규모도 좀 틀리긴 합니다만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좀 적다. 그게 우리 탄소 산업의 특징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들은 대부분 다 화학 공정입니다. 화학 공정이기 때문에 그럼 대부분 다 자동화가 되어 있는 공정이 되어야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울산이나 뭐 여천에 가더라도 사실 플랜트는 크지만 안에서 오퍼레이션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많지 않습니다. 그런 공정과 유사한 특징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거를 이용한 중간재나 부품을 만드는 단위는 또 다릅니다. 그런 부분은 조립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더 인력을 많이 고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그 가지사슬 전체를 놔도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소재보다는 아까 말씀하시는 부품, 완제품 이런 기업들이 좀 있어야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전주에 한 160개 기업들 166개 정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중에서 실제로 제품을 생산해내는 기업이 한 90여 개. 근데 그 90여 개의 업체들 대부분 이제
만나도 보셨을 텐데 예. 조사도 해보셨을 테고 어떻습니까? 그 기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소재는 이제 효성에서 공급을 하는 거고요. 중간재 부품, 완제품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비율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까? 소재 회사하고 수요처 회사가 제일 작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소재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최종 수요단이 제일 중요한데 최종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회사. 예를 들어서 예. 풍력을 한다 하면은 그 두산이 필요하고 중국 예. 자동차하면 현대자동차가 예, 필요하듯이 예. 이런 최소한 부품 단위까지는 회사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를 기초로 해서 중간재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부품을 만들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거를 창업을 해서 도전을 하는 회사들, 이런 좀 영세한 기업, 여전히 기업 규모를 보면 거의 85% 이상의 창업, 안 그러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주 생태계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럼 실제로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전국 단위에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기업 탄소로서 국세청에다가 세금을 내는 정규적으로 판매를 하고 관련돼 있는 제품을 조사해 보면 전국 단위로 해도 한 4,5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 많다고 한다는 거는 좀 안 맞지는 않고, 딱 구분을 한다면 경기권하고 전북권 이 지역이 좀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경남에 있는 항공 쪽 그쪽에 좀 많이 외국으로도 그러면 중간재나 뭐 부품이나 뭐 이런 것들 만들어 수출하는 회사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전북에는 효성이 있고 탄수섬유만 따질 때 경북에는 도레이라는 이런 큰 회사가 있지만은 그 탄수섬유를 수요하는 기업 수요율은 뭐 한 3%도 안 됩니다, 사실은. 대부분 다 글로벌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흡수해서 가치 창출을 더 하는 기업, 이제 가치 사슬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글로벌로 나가는 물량의 일부분을 어쨌든 국내에서 소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국내에서 기업들이. 그래야 이제 가치 사슬도 뒤로 갈수록 더 그 가치가 그래서 커지기 완제품을 때문에. 만드는 큰 회사들도 좀 나와야 되는 맞습니다. 거고요. 상당히 좀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상당히 달라진 건 틀림없습니다. 조사를 할 때마다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가속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 획기적인 기업 지원책이 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성 대표님은 그 획기적인 기업 지원책은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돈 많이 지원해 주는 건데 아마 그 불가능할 거고요. 예. 지금 전라북도에 150여 개, 그 다음에 2,300여 명이 탄소 기업에 현재 종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데에 비해서 저의 어떤 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현재 문제점은 기업의 규모가 적다는 겁니다. 규모가 적다. 그러면은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설비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시장 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업의 목입니다. 그렇지만은 연구기관이나 정부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지원의 대면은 좀 빨라지겠죠. 이제 통상 기업이 정상화되기까지는 데스밸리, 어떤 죽음의 계곡이 한 3개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3번이나? 제가 한 21년 정도 기업 경험 창업을 해서 이제 하면서요. 첫 번째가 이제 기술 개발 부분이고요. 기술 개발 됐다고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설비 깔아야 되잖아요. 그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설비 깔아는 거기에 이제 뭐 특허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다시 또 포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만든 제품 팔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국내만 파면은 좀 쉽겠죠.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150개 국가에 한 150개 어플리케이션에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 3단계를 넘는 것이 오랜 시간, 오랜 노력, 돈, 그러면서 그 전에 보통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전라북도에 있는 탄소 기업들이 지금 어느 단계냐? 지금 이제 제품 개발 단계에서 상당히 많이 멈춰 있다. 그러면 이번에 진흥원이나 이런 부분 또 지자체나 그런 분들에서 설비 투자, 그 다음에 시장 개척 이런 부분에도 지금은 대부분 제가 제 판단에는 연구 개발 쪽, 제품 개발 쪽에만 치중해 왔다.
대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앞으로는 이제 판로라든가 설비를 만드는데 이제 그런 산업도 같이 육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기술 개발 초기부터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기술 개발이 진행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많은 기술 개발들이 사업화되기 전에 또 사업화에 활용이 안 되고 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극복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북도로 내려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근데 탄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지역이기 때문에 뭐 겪는 애로점 있을까요? 그것도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그 물류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관점 이제 기업이 많아야 되는데 예. 탄소기업도 많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이 많아진다는 게 이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게 있고 여기 우리 지역에서 만드는 게 있고 예. 또 우리 베란텍 같이 계속 이렇게 정축을 해가는 이 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단부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대한민국 탄소산업이 전북에 시작해서 국가로 키웠지만 전체 산업의 생태계는 초기입니다. 그래서 기업 수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한다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많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뭐 할 수는 있는데 경우의 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느리고 만들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사실 효성도 만들어진 겁니다. 전라북도하고 힘을 합쳐갖고. 그렇기 때문에 또 효성도 여기 이 상황에서 일조를 더 늘려갖고 정량을 하고 정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베란텍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따른 전략이 조금 기업한테 주는 어떤 인센티브나 또 이 부분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정부가 기업한테 지방정부 기업한테 이렇게 제공을 한다는 측면하고 실제 기업이 느끼는 거하고는 조금 온도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소리를 진짜 가까이서 꼭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를.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상황에서 계속 해오셨지만 한 번 더 해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떤 부분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꼭 들어야 되는지. 안 그래도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었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나 시장 개척에 있어서 좀 지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지금 이제 21년간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코스닥 상장까지 시키셨는데 만약 이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획기적인 지원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은 전주에 와서 둥지를 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창업 기업들이 만약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제 생각에는 지자체나 정부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 기업만 몰아줄 수도 없고요. 결국은 그것은 기업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자체만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뭐 중기청이나 또 기술보전기금이나 또 은행권 뭐 또 벤처캐피탈도 있으니까요. 이런 쪽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그런 지자체에서 좀 신경 쓰면 됩니다. 새로운 펀드를 만들어서 이번에 지사님하고 지금 펀드를 하나 만드십시다 하고 제안을 했는데요. 아마 실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만들어서 있는 기업들 규모를 좀 더 키우고 또 유치도 하고 이런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결국은 뭐 기업 CEO 책임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자금이 풍부하면 뭐 시간 지나도 버텨낼 수 있지만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또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상 기술을 보고 좀 지원을 혹시 그게 뭐 엔젤 투자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오래 버티고 결과물을 좀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이제 기업 벤처 캐피탈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특별한 기술만 갖고 있다면은 충분히 그런 벤처 캐피탈들한테 돈을 어떤 투자를 받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부 이제 탄소 기술의 진흥원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지원 규모도 좀 일정 부분 커질 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딘 어떤 탄도 산업의 성장이
이제 진흥원 설립을 계기로 좀 더 속도가 붙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진흥원이 해야 될 일이 큰 카테고리로 한 6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정책을 기획하고 산업을 분석하는 일이 있고 그게 바탕이 되고 그다음 일이 그걸 분석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기업을 지원한다는 업무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게 제품화시키고 시장에 적용시키는 이런 일을 직접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고 하는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또 국제 협력하는 부분이고 인력 양성하는 부분이고 창업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기반 없는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어 있는 기반들 그런 부분을 찾아서 공통된 부분을 찾아서 지원하는 부분.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시험을 하고 인증을 하고 표준화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측면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아마 그것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거로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지역이 가진 역량하고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계속 도나시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교수님 갑자기 생각나는 금방 말씀하시는 것 중에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탄소 관련 인력 양성은 혹시 도내 대학들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현재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이 전북대학교하고 퀴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특성화 대학원을 우리가 산자부에서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고 하고 또 그 첨단 소재 분야 쪽에 특히 탄소 분야에 우리가 학부생도 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특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또 도내에는 전주대 원광대에 탄소 관련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군요.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산업적으로는 지금 초기 단계라고 그러셨잖아요. 탄소라는 탄소 소재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미래 먹거리 100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충분한 겁니까? 탄소 산업 가지고 우리가 미래 100년 먹거리?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는데 이게 비슷한 말을 계속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100년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서 탄소라는 게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소재하고도 잘 융합이 됩니다. 다른 산업과도 융합이 되고 그래서 이런 다른 산업과의 융합 확대도 필요한 거고 그게 처음으로 출발을 하지만 우리가 그다음에 그 가치 사슬을 더 확대시키는 수평으로 수직으로 확대시키는 어떻게 그리고 항상 우리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요거는 잘할 것 같다 이 적용은. 그러면 우리 쪽은 어떤 거를 잘 육성을 해서 저쪽에 접목을 시킬 것인가, 연결을 시킬 것인가 이런 어떤 전략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가지고 그리고 독일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이 탄소 쪽에는 가장 리딩하는 국가입니다. 그럴 때는 이 독일은 지금 연방정부가 10년간의 연속성을 가지면서 지원을 합니다. 계속 일관성 있게 중간에 끊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어떤 국가기관으로 간다면 상당히 저희들이 배워야 될 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지원은 아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10년 동안 꾸준히 지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 인증 표준화도 있고 국제 협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지원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베란텍에서 생산하는 슈퍼 캐파시티가 어느 분야의 어플리케이션에 보통 정부가 지원하는 건 하이리스크한 부분에 많이 지원을 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일관성 있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만들고 우리가 말하는 트랙 레코드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게 그게 만들어진 그 데이터가 다른 기업들한테도 확산이 될 수 있게 근데 자꾸 중간에 끊으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오면 지원을 끊는 이게 아니고 장래를 좀 내다보고 일관성 있게 지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진흥원이나 하는 애가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실패한 아이템에 계속 지원을 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에 실패한 아이템. 그거를 진흥 업무 큰 부분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시장에서 실패한 아이템에 그리고 시장성을 그것도 하나 들어갑니다. 하이리스크한 부분, 공통으로 기반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시장에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실패한 아이템도 있고. 알겠습니다. 꾸준히 하여간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혹시 이게 이제 뭐 실패를 염두에 두고라도 계속 지원을 하다 보면 하나 뭐 제대로 된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마무리 말씀 좀 드릴까요? 이제 전라북도나 전주가 이제 탄소 수도로 자리 잡기 위한 조건들은 하나씩 이제 갖춰 가고 있습니다. 앞서 토론한 대로 내실 있는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좀 내야 할 텐데요. 기업과 행정 그리고 학계 등에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것인지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토론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 대표님부터. 일단 지금 연구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한 15년 정도 이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화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 사업화 진행되고 그 규모를 키워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상당히 굉장히 더딜 겁니다. 근데 이제 진흥원 설립이 일정 부분 거기에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기업을 아까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계가 있거든요. 빨리 규모를 키우는 것은. 그러면은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어떤 기술력을 확보된 기업들을 유치하는 노력도 더 가열층 확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 저는 탄소산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소재, 중간재, 부품,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좀 더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그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앞으로도 그 탄소산업진흥원과 힘을 합쳐서 그 새로운 사업 모델을 꾸준히 발굴하고 동시에 여러 다양한 중간재 기업들이 우리 도에 둥지를 쓸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탄소 특화 산업단지를 활용해서 좀 더 탄산업 생태계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노력을 해갈 것이고 규제자의 특구, 지난 7월에 규제자의 특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전국에서 탄소 소재를 대상으로 한 규제자의 특구는 처음이고 하나밖에 없는데 이 실증 사업들을 통해서 탄소 소재를 적용한 제품들이 좀 더 시장에 광범위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예, 저는 이게 그 진흥원이라는 곳은 기업들을 말 그대로 진흥시키는 건데 이게 철저하게 중재자 역할이면서도 지원자의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진흥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이 있습니다. 산학연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노사가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제 주체나 또 지역 간이나 산업 간의 경계를 초월해야 됩니다. 초월해서 어떻게 협력하느냐, 연대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내고 전략을 펼치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먼저 그 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방 원장님이 아까 말씀했듯이 독일 같은 데 이렇게 아주 산업지역이 발달한 지역을 가보면 대부분 거기에는 세 가지 것이 딱 있습니다. 아까 같은 우수한 산업체, 우수한 대학, 우수한 연구소입니다. 그 아까 같은 대학 산업체 연구소가 어떤 그 장벽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협력을 하고 아까 같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식 사회가 되면 될수록 대학이 그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역에서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 또는 이 관에서 아까 같은 산업체에서 이러한 이 장벽 없는 협력 관계 이게 미래에 우리 전라북도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4년 전 척박한 땅에 전라북도가 뿌린 탄소 산업이라는 시가 이제 조금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비전을 통해서 탄소 산업 육성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실현돼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은 소외와 차별, 낙후라는 전라북도에 덧씌워진 멍해를 걷어내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냈다는데 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첫 출발점은 새로운 국가기관의 차질 없는 출범이고 그를 위해선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북 정치권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전라북도가 국내 탄소 산업의 중심지로서 미래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패널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